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기업을 다 일일이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명하고 굵직굵직한 기업들, 그리고 요즘 좀 테마가 되거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던져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도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실적 컨퍼런스 콜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애널리스트 리포트 분석도 해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그 업황과 연결지어서 해석도 해보곤 하는데요. 제가 꽤 오래전에 분석을 올려드렸던 기업이 하나 있어요. 한우시스템이었습니다. 한우시스템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룹, 한국앤컴퍼니 그룹이 인수를 한다는 소식에 그걸 막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딜구조를 분석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우시스템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났더라고요. 네, 실적을 보고 재무제표를 제가 거의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어서. 근데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를 약간 꼼수라고 해야 될지, 물론 회계 기준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꼼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문가분들에 따라서는 시선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좀 왜곡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스터디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한우시스템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보면은 확실히 우리 전기차 쪽, 자동차 쪽 섹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전기에 비해서는 잘 나오기는 했는데 작년 1분기, 2024년도 1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68%가 떴고요. 세전이익 하고 순이익 모두 다 아직까지는 적자가 떠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발표한 1분기 실적을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고환율, 관세, 그리고 고정비 부담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환율이 높아지면은 어떤 회사가 유리하고 어떤 회사가 좀 불리하냐 분석을 드려보면 환율이 높아지는, 즉 원화가 약세가 되었을 때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출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환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원화의 구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수입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조금 불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최근 1년, 1년 반 정도를 보면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한우 시스템 입장에서는 원재료 단가가 상승하면서 매출 원가가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는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고정비 쪽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회사가 2020년 정도부터 해서 거의 매년 연 4천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유형자산 투자 캐파만 보더라도 3천억대 후반이 나오고 R&D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4천억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고정비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근데 전기차 산업에서 캐즘 구간이 들어오면서 가동률이 둔화가 됐어요. 지금 제가 작년에 발표가 됐던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보니까 2024년도 여러 가지 그 캐파빌리티의 평균 가동률인 72% 정도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보통 가동률은 그래도 한 90%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도 회사가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캐나다에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이거를 미국에 가서 조립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5%에 해당하는 그 관세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세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생각보다 적자까지 나지는 않았으니까 괜찮게 버텼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영업이익은 흑자였거든요. 근데 세전이익하고 순이익은 적자가 떴어요. 왜 그럴까 보면은 우리 영업이익하고 세전이익하고 그 사이에 네 가지 항목이 회계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원가 혹은 금융비용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금융원가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원가 내역을 제가 주석에 가서 작년도 기준이긴 합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자 비용이 1년 동안 2,647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융비용이 굉장히 많이 잡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순이익까지 내려오는 그 단계에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비용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작년도 수치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 숫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나왔을지는 또 1분기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조라는 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작년 4분기, 작년 말 기준으로 회사가 금융부채,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단기 차입금이 거의 2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뭐 회사채, 장기 차입금, 그리고 또 회사채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한원 시스템이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금융부채가 4조 6천억 정도 있더라고요. 전체 자산이 한 10조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차입금 의존도는 한 44%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보통은 차입금 의존도가 20%대 정도에서 머무르는 거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감안을 하면 한원 시스템은 분명히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회사다라고 평가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저는 조금 메이저하게 다뤄보고 싶었던 건데, 제가 작년도 말 기준으로 24년도 기준으로 자산 내역들을 쭉 하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재무제표랑 조금 친하신 분들은 제가 잠깐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이 자료에서 뭔가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찾아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형자산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기업들이 우리가 뭐 유무형자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무형자산이 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이 되게 커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유형자산이 2조 8천억인데 무형자산도 2조 3천억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무형자산 하면 제 채널을 이제 꾸준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감을 잡으시겠지만, M&A를 많이 해서 영업권이라는 게 쌓였나? 해서 제가 따라가 보니까 영업권이 아니었어요. 무형자산 내역을 가서 제가 살펴보니까 영업권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도 않고 뭐 취득 금액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뭐 M&A를 집행했던가 그런 거는 없었어요. 한운 시스템 차원에서. 근데 개발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개발비가 작년 1월 1일 기초 장부 금액 기준으로 1조가 쌓여져 있고요. 취득 금액이 3,3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로 오면은 뭐 상각 손상 등등 합쳐서 반영을 하면 1조 2천억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매년 계속해서 취득 금액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저 개발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가 연구개발 R&D 비용을 쓴다고 합시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툭 하고 듣고 지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이제 지출을 했을 때 이걸 회계 처리하는 맥락이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어지간한 경우는 보통 바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손익계산서 안에다가 뭐 그게 매출 원가가 됐든 판관비가 됐든 연구개발비를 툭 하고 태워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 R&D를 한 요 항목이 그 금액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면 지금 당장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다가 쌓아둘 수가 있어요. 무형자산의 개발비라고 하는 걸로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맥락의 차이가 뭐가 다르냐면, 어지간한 경우, 그러니까 그 곧바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비용 처리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보수적인 회계 처리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회사가 이 개발비 처리를 하게 되면 당장 손익이 좀 좋아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R&D 커스트를 지출해서 그게 원래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게 자산화됨으로써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안 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영업이익이 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R&D가 나중에 완료가 되면 뭐 몇 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면서 무형자산 상각비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회계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이 연구개발비를 바로 손익계산서에다가 비용 처리를 할지 아니면 개발비, 자산화할지를 일단은 회사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법인이 이제 회계감사를 들어와서 판단을 해주고는 하지만 어쨌든 회사 재무팀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찾아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비를 4,900억 가까이 썼더라고요. 근데 무형자산 개발비로 취득이 들어온 금액이 3,300억 정도가 됩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연구개발비 중에서 자산화된 비중이 거의 68%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한원 시스템의 경쟁사하고 한원 시스템을 비교해 본다고 치면 손익구조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두 회사의 회계 처리가 달라버리는 거죠. 만약에 한원 시스템이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을 전부 다 손익계산서로 바로바로 굉장히 정직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털어냈다고 한다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한원 시스템 손익계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보였을 겁니다. 근데 개발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실제보다는, 그리고 경쟁사의 그 평균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제가 최근에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부터는 R&D를 자산화하는 그 비중 그리고 범위, 금액을 조금씩 줄이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서 아무래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표면적으로는 이전보다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예쁘게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내부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는 조금 더 경쟁사들이랑 비슷한 건전한 회계 처리, 건전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좀 더 보수적인 회계 처리로 앞으로 차근차근 바뀌어 나가겠구나 하는 거를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여전히 개발비를 자산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원 시스템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원 시스템 1분기 실적을 좀 분석해 보다가 재무상태표에서 재미있는 거를 발견을 했었죠. 무형 자산이 굉장히 크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기업들이랑 좀 다르게 M&A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업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연구개발 지출한 거를 바로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자산화를 해둔 개발비 항목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원 시스템을 분석을 함에 있어서 비용 구조를 볼 때 조금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경쟁사들은 이거를 다 연구개발비를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발비를 계속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표면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대로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좀 평균화해서 조정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탔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고려해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시는 그런 번거로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 자체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다만 골자 회계 처리가 다른 회사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꼼수로 볼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말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